안녕하세요. 인문 기초회계 9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과 자산의 개념은 전부 다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처분 단계 3단계로 회계처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역시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도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그래서 개념 정의를 보시면 역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비교해 보실 것은 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있었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유형자산은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다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영업 기간 내에 팔아야 되니까 단기간 내 또는 1년의 회계 기간 동안에 파는 목적이 일반적인 겁니다만,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을 두 기간에 걸쳐서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토지나 건물 또는 기계장치 또는 차량, 선박, 공기구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자산의 개념으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가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다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름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형자산의 보유 목적이 사용 목적이다.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있고 최소한 한 회계기간 이상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토지를 사고 파는 회사라면 이 토지는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재고자산이라는 범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토지는 유형자산이라고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고유 목적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유형자산의 개념을 정의해 볼까요? 일단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간으로 볼 때 회계기간을 하나 이상,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자산이다. 물론 샀다가 1년 전에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은 실제 상황이고 일반적인 보유할 때 기본적인 추정 개념은 예상되는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의 자산 내역 중에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거죠. 자, 항목을 보시면 일단 백두산이 어떤 회사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게 이 회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해서 보시고요. 첫 번째, 영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차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을 사용 중이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고 보유 목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인 개념이죠. 여기는 사용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니까 목적과 좀 다른 거네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자, 건물은 무조건 유형자산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회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을 하는 업종이고, 그러니까 매매 목적 보유자산이라면 이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포함이 되겠죠. 자, 내 백두산에 본사 사옥이 있네요. 역시 영업을 사용하는 자산이겠죠. 백두산이라고 하는 상표, 상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어떤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임직원의 통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 목적이 사용 목적이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1회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같은 개념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들은 바로 영업을 위해서 사용 중인 차량 그리고 본사 사업, 통근용, 버스만이 유형자산의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제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표권이라고 하는 상표라는 것은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 목적 보유 건물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겠죠. 자, 역시 이제 유형자산의 개념을 정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을 배울 때 배웠던 그 틀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자산의 개념은. 그래서 첫 번째 취득 단계, 그리고 사용 또는 보유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 이 각각의 세 단계에 걸쳐서 회계 처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회계 처리 기본으로 해서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거죠. 자, 취득 단계에서 고민할 것은 이것을 얼마의 금액으로 장부에 반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취득 원가의 개념이고, 이미 취득 원가는 많은 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셨죠.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은 구입가 뿐만이 아니고 구입에 따른 취득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유 단계 또는 사용 단계에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말의 시가와 장부가를 비교해서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과 같은 항목을 표시했었는데 유형자산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유가 아니고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대표적으로 기계장치다라고 하면 기계장치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가 될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유형자산은 그 사용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대한 개념으로 내역연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잠시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이 인식되는 동일한 기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동일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하는 게 수익비용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기계장치 같은 경우로 재고자산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 판매를 얻기 위해서 기계장치의 사용분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자원의 감소분으로서 비용으로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 새롭게 유형자산에 사용되는 회계 개정 과목이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유형자산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다가 이제 처분하게 되면 기본 틀은 같겠죠? 처분 가격과 장부에 있는 장부 가격을 비교해서 0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의 개념이 나타난다는 것은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하면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게 취득 단계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정리하기 위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처리하는 게 보유 단계고, 그 다음에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는 게 처분 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구입 가격에다가 본래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그림을 많이 보셨죠? 물건이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부터 그 부대 비용은 취득 관련 원가로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서 운반 비용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자산의 계정 과목을 써서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관점에서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식할 때 그 비용으로 계상되는 계정 과목이 바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계정 과목으로 나타난다 하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또 들어볼까요? 백두산이 공장 증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백두산이 토지를 구입할 때의 목적은 이 토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게 취득 목적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공장을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말하는 취득 원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이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토지 매입 가격이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할 때 중개 수수료 부분이 50만 원 발생하고, 토지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또 법상으로 취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150만 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 이후에 보유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취득은 다 결정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취득 원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설명들이 지금 글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대금에다가 본래 용도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제반 비용들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 수수료도 취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니까 가산해야 될 것이고, 취득과 연결돼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취득록세도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기존 공장을 부수는 비용, 철거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철거 비용도 당연히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맞겠죠.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해서 그걸 판매하는 매각대금, 폐자재 매각대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취득가액에서 이제 차감을 해주는 이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입대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합한 5,20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보유 단계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보유 단계 개념으로 나오는 새로운 용어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의 비용을 대응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얘기는 원가, 들어간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취득 시점 이후부터 영업활동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생겼을 것이고, 그 수익 창출에 대한 효익의 감소 부분을 비용으로 대응한다는 수익 비용 대응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시 나오죠. 수익 비용 대응이 원칙 따라서 인식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최초에 취득한 원가가 있겠죠. 이 취득 원가를 일정한 사용 기간 동안, 이건 이제 내용 연수한 걸 쓰게 되는데, 일정한 사용 기간 동안 회계 기간별로 수익에 대응되는 사용분을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고, 결국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걸 사용함으로써 매출액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처리는 원가를 배분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최초 취득 원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니까 최초에 얼마에 샀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해 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내용 연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확정된 게 아니니까 보통 이제 추정이라는 말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쓰다 보면 자동차 몇 년 타다가
팔게 되면 자동차 중고 가격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것처럼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처분할 때 남아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비용을 배분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개념과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감가상각, 그죠? 가치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줄여나가는 비용을 계상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취득원가를 만약에 C라고 했고 잔존가액을 S라고 했다면 C에서 S를 차감한 이 금액이 제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 거죠. 그죠? 자동차를 갖다가 100만 원 주고 샀고 나중에 중간에 처분했더니 이게 10만 원을 받더라. 그러면 9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다 사용을 통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니까 바로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은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여러 해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잔존가액은 추정 처분가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가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순수한 가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상각 대상 가액이 결정됐으면 얼만큼씩 나눠줄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용연수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연수를 보통은 영어 쪽으로 useful life라고 쓰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연수를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일정한 기간별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산량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뭐 탄광에서 매장량이 추정된다라고 하면 전체 총 매장량분의 매년 생산하는 양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산 능력 또는 활동 능력 등을 가지고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내용연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추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사갖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곱게 쓰니까 10년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사서 막 심하게 쓰면 3년 만에 10년만큼 쓴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각각 어떤 사람은 내용연수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연수 3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상각 방법은 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고 그 금액은 결국은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인식될 총액이 된다 하는 건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가장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정률법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 실무에는 좀 부족하게 거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연수합계법 또는 생산형 비례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유형자산의 비용 배분 과정으로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과 감가를 하기 위한 기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